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위선에 맞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지키는 용감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10명이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후보감들의 단일화 방법에 대한 생각은 엇갈립니다. 예, 이제 4월 재보궐선거까지 한 90일 남았습니다. 저희 뉴스쇼에서는 계속해서 서울시장 후보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우상호 의원만이 공식 선언을 했고 박영선 장관, 박주민 의원은 여전히 고민 중인 걸로 알려졌죠.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대표, 무소속으로는 금태섭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벌써 9번째 출마 선언이 나왔습니다. 어제 9번째로 출마를 선언한 분 오신환 전 의원 오늘 직접 만나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벌써 9번째십니까? 9번째가 안철수 금태섭 포함된 겁니까? 포함을 한 거 하지 그건 않은 저희 당이 아니니까. 않은 것 같은데요. 예, 9번째. 7번째. 아. 저희 당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야, 71년생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라고 외치면서 등장하셨더라고요. 네네. 71년생이면은 그러면은 만으로 오늘 현재 49살. 예, 아직 40대입니다. 예. 아, 지금 그럼 출마 선언한 후보 중에 선언한 분 중에는 가장 젊은 예, 후보가 가장 최연소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굳이 오신환 후보가 나서지 않아도 이미 야권에는 후보가 많은데 네. 왜 오신환 전 의원까지 나서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뭐 결정적으로 출마 선언을 결심하게 된 것은요. 안철수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번복하고 단일화와 함께 출마 선언했던 게 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거가 과거로 회귀하는 선거가 되겠구나. 지금 출마를 예상하거나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바로 10년 전에 이미 똑같이 박원순 시장의 등장에 조연 역할을 했던 분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네. 지금 고민 중이고 거의 뭐 결심이 섰다고 하는 오세훈 전 시장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고 보궐선거가 만들어졌고, 예,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는 아시다시피 이 박원순 시장의 손을 들어줬고, 네. 예, 박영선 장관, 지금 네. 민주당의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는 경선 단일화 과정에서 예. 실패를 했고, 또 나경원 전 의원 전 의원은 이미 그 본선에서 실패를 했던 그런 똑같은 인물들이 10년 만에 다시 재등장하는 그런 선거가 되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 과거의 프레임에서 진흙탕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서울의 미래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서울 그리고 젊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오신환이 적임자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 과거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나왔다. 근데 선거는 현실이잖아요. 네. 이겨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죄송한 말이지만 저나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은 오신환 의원을 너무 잘 알고 아주 친숙한 분입니다만 정치 경력으로만 따지자면은 다른 분들보다 길지 않고 네. 그래서 인지도나 대중성도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밖에서 저렇게 주자로 뛰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와 겨루려면 국민의힘 이 당에서도 거물급이 나와야 된다. 네. 그래서 오세훈이 필요하고 그래서 나경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지금 여론조사가 인지도를 근거로 한 저는 숫자에 불과하다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그 시민들이 이제 후보를 알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 본선 경쟁력이 과연 누가 뛰어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볼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다소 부족한 중도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되고 그리고 서울시장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일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를 올라서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할 수 있는 서울시장이 누구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저는 뭐 새로운 서울을 요구하는 서울 시민들의 갈망이 분명히 저에게 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안철수 대표나 그러면은 나경원, 오세훈 이런 분들은 대선을 생각하면서 뛸 수밖에 없는 징검다리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거 뭐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닐까요? 아니, 오신환 의원님도 근데 서울시장 되고 나면 그 다음 대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기보다는 제가 30대에 서울시의원을 역임했었고요. 40대에 재선국회의원 그리고 70년대생으로 최초의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정치하면서 나름대로의 경험들을 갖고 저는 서울시장으로서 일하는 서울시장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일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를 좀 마저 하고 넘어가죠.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경선을 치르는 방식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이 원하는 희망 사항이었는데 네. 안철수 대표가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그 방식은 물 건너간 거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저는 어떤 방식이든 지금 거론되는 것은 단일화가 오히려 깨질 위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게 제가 최초로 대통합을 전제로 한 원샷 경선을 얘기했는데요. 저는 공동 경선 기구를 만들자. 예, 예. 그래서 한꺼번에 그 틀 안에 들어와서 모든 후보들이 그 안에서 이제 경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단일화가 깨질 위험이 없고, 예, 그 속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공정하다 생각하고요. 예. 이게 후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네네. 저는 예선전과 중결승, 결승 등을 통해 가지고 저는 서바이벌 경쟁들을 하는 것도 하나의 흥행을 돕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 되고 저는 그 과정이 혁신적이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일화를 해가는 과정이. 예, 시민들이 2단계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나중에 제3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네. 안철수 대표나 아니면은 금태섭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네. 2단계 단일화를 할 때 또 과거에 우리가 봐왔던 지리하게 밀고 땡기는 경선 룰을 가지고 아하. 오히려 저는 시민들이 그 피로감으로 인해서 역풍이 불 수 있다.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하고요. 지루하게 밀고 땡기고 서로 이제 그 과정에서 과열되면 흠집도 내고 이러다 보면 그렇죠. 역풍이 불 수 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단일화가 그런 과정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안철수 대표께서 네. 17년, 18년도에 대선과 서울시장 선거 나갔을 때도 네. 단일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지금 안철수 대표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예. 단일화를 어떻게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인지 지난번 출마 선언을 할 때 네. 단일화 선언을 한 것이거든요. 이른바 출마 선언보다는 단일화 선언이 더 크죠. 근데 그러면 단일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여전히 지금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신환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경선을 하는 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단일화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거길 토대로 해서 서로 논의가 될 거 아닙니까? 일단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배제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단일화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예. 먼저 우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단일화로 길게 지루하게 밀고 땡기면 역풍 불 거다. 네. 이 입장은 확실하신 것 같아요. 오신환 후보의 대표 공약은 뭔가요? 지금 가장 서울 시민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부동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당연히 이제 민간 시장이 9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의 민간 시장들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그리고 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공공주택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공급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측면이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해야 될 역할과 그리고 민간 시장에서 해야 될 역할, 서울시장이 해야 될 역할, 서울시장의 역할과 두 가지가 마켓의 나눠질 역할. 수 있는데요. 예. 저는 그것을 절차 있게, 질서 있게 조금 차근차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패스트트랙 제도를 만들거나 아니면 용적률을 조금 인센티브 줘서 예. 공공기여를 통해서 공공주택도 조금 확보하고 이것을 활성화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저는 서민 무주택자들이나 청년들, 전세 난민들을 위한 저는 주거 사다리가 필요한데요. 이거 공공영역이죠. 이 부분은 반값 아파트, 환매 조건부 반값 아파트를 네. 제공해서 예. 저는 그것이 나중에 서울시가 다시 매입을 할 때 예. 저는 시세의 절반까지 보장해드리는, 일반적으로 말할 때 반반 아파트라고 하는 그런 공약들을 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환매 조건부 반가 아파트가 기본적으로 토지는 서울시 땅이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건물 건축 비용들을 분양하기 때문에 반값으로 분양할 수 있죠. 근데 네. 그것이 단순히 이자 계산해서 환매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시세 차익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게다가 그게 매력적이지 않죠. 과거에도 실패했던 이유는 뭐냐면 토지는 서울시 거다 보니까 임대료를 내는 셈인 거예요. 그렇죠. 매달 월세를 내는 셈인 그렇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매력적이지 않아서 결국 실패한 거거든요. 시장에 전혀 기능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본인이 전체의 금액을 완전하게 지급하고 분양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시세 차익의 절반 정도까지를 보장해 준다면 저는 매력적일 수 있다. 그러면 예. 월세 내면서도 살 것이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시세 예. 차익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면 그럼요. 그런 예. 방식. 예. 알겠습니다. 역시 부동산 얘기를 지금 제일 먼저 하셨어요. 그거 외에도 좀 차별되는 공약 어떤 것들? 저는 이제 서울의 미래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입체 도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하와 지상에 대한 공간 개념들을 좀 더 획기적이고 입체적으로 구상하는 것인데 유럽의 선진 도시들이나 일본의 경우도 이것이 미리 선험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파리의 라데팡스 같은 경우가 지하를 여의도 면적의 2.6배 정도에 되는 공간들을 지하화하고요. 그 위에 지상의 빌딩들을 주거 업무 상업용도 시설들의 공간들을 지어서 네. 새로운 입체 도시 개념의 도시가 발생이 됐고요. 또 도쿄에도 도라몬스 힐스라고 하는 지하 도로 위에 52층 빌딩을 지어서 예. 굉장히 도시를 다시 재생시키는 데 역할을 한 그런 선험 사례들이 있거든요.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도 신도시의 경우 하남에서 일부 시범 사업들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가 이미 박원순 전 시장이 이 그림을 그린 계획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네. 실천되지 못했는데 네. 저는 이 입체 도시를 통해서 남북 간의 어떤 균형 발전 그리고 도심의 재생과 관련해서 새로운 어떤 비전들을 제시하고 이것이 한번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것들이요? 지금 AI 빅데이터들을 통해서 저는 관제 시스템을 만들어서요. 도시의 교통을 30분 빠른 교통 환경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네. 작년 11월 달에요. 여의도 한강공원에 네. 드론 택시를 시범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굉장히 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게 2025년도 상용화를 앞두고 있거든요. 예. 저는 도심항공 모빌리티 기술이 굉장히 발전되고 있는데 아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서울시의 교통 환경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데 저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 네. 그리고 언론 개혁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네요. 이건 매우 뭡니까? 중요합니다. 이게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번 보궐선거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인해서 벌어진 것이고 그로 인한 지금 2차, 3차 가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특히 피해자가 다시 복직을 해서 당당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울시청의 행정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들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뭐 공정 방송에 대한 부분들, TBS 교통방송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이것이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그런 잘못된 방송으로 가고 있으면 안 된다. 지금 교통방송이 500억 원의 연간 예산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400억 정도가 서울시 세금으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편향성에 의해서 그 방송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세금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잘못된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 언론 개혁 뭐 이런 공약은 봤어도 특정 방송에 콕 집어서 뭐 퇴출, 폐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저는 공약으로는 처음 본 것 같은데. 아직 야당에 지금 여러 후보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금태섭 의원도 얘기를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편향성을 넘어서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공정하게 바로잡는 것이 시민의 세금을 올바르게 쓰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공약들을 가지고 등장한 오신환 후보. 지금 사면에 대한 이야기들이 뭐 새해 벽두부터 뜨겁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저는 이것이 민주당이 자승자박에 온갖 민폐를 끼치고 있는데요. 이것은 민주주의의 절차의 문제고 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하. 저는 국민적 합의 없이 이것을 접근하게 되면 네. 결국에는 해결하지 못하고 실패하면서 또 당사자들에게는 희망 고문을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면권은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국민적 합의 절차를 통해서 사면을 하신다면 저 오신환은 반대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국민적 합의 절차, 국민적 공감대. 그게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명박, 박근혜 전 두 대통령의 사과와 반성이거든요. 그럼 그 부분도 동의하시는 그건 겁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이고요. 예. 저는 어쨌든 국민적 공감대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일부에서는 민주당 쪽에서는 그 당사자들의 사과와 반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뭐 그것이
꼭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국민들이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를 모아서 사면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다. 뭐 그런 여론들이 형성되면 저는 그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들이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 그건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뭐 여론조사를 통하거나 또 일반적인 또 여러 가지 절차들을 뭐 오피니언 리더들을 통해서 의견을 구할 수 있겠죠. 지금 사실은 이제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정치 보복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우리한테 사과 반성하라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이걸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렇다면은 아직 사면 얘기할 때가 안 됐네라는 여론도 사실은 있거든요. 어쨌든 저희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인 사과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것이 우리 당의 일단은 공식적인 대표의 입장에서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는 일단락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직접 당사자의 의견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공감되는 바탕이 돼야 한다. 네,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확인하도록 하죠. 오신환 전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